그 반지 어디서 난 거요?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 딸에게 선물했던 반지. 13해 전집을 나간 딸이 끼고 나갔던 그 반지가 딸의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의 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어요. 따님이 주신 겁니다. 13해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죽기 3일 전 낯선 여자의 손에 직접 끼워준 반지.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몰랐던 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관뚜껑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무가 나무에 맞닿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빈소 가득 피워둔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조문객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흐느꼈고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 자리 한복판에 윤정우는 마치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13해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상주답지 않았습니다. 문상객이 손을 내밀어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누군가 귀에 대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늘 관 쪽을 향했습니다. 아니, 관을 보는 건지 그 너머 어딘가를 보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일궈 사업체를 키운 남자가, 어떤 협상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딸의 시신 앞에서는 그저 늙고 초라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갔다고, 참 안타깝다고. 그 말들이 정우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우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부고 전화가 딸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수화기 넘어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그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는지 아닌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그대로 얼마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딸이 그렇게 살다 갔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연락도 없이 누군지도 모를 낯선 사람들 곁에서 홀로 아파하다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상이 시작된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한동안 접수대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름 석자를 직접 서류에 적어야 했습니다. 윤지혜.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그게 사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받아 쓴 이름이 종이 위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눈의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정우의 손에 딸 사진이 없었습니다. 13해 동안 연락이 끊겼으니 당연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 직원이 망자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뽑았습니다. 낯선 어딘가에서 혼자 찍은 셀카였습니다. 배경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냥 어느 날의 지혜였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건네받으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받아든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라는 사람들이 두세 뒀고 동네 지인인 듯한 사람들이 몇 명 다녀갔습니다. 전부 정우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인지 어디서 만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우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어떤 사이였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남은 그 공간에서 정우는 혼자 의자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알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계절인지도 어디서 찍은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도 낯설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딸이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누굴 향한 건지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웃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지어 보인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의 표정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눈물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저 문을 닫고 나가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소 한쪽에 마련해둔 탕비 공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있나 싶어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50 가까이 됐을까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잔뜩 부어 있었고 눈가에 붉은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이 시작된 첫날부터 이 여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빈 그릇을 치우고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갖다 놓고 문상객이 오면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면 슬며시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냐고 묻는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정우는 그 여자가 내내 눈가를 훔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싶을 때 여자는 소매 끝으로 눈두덩을 꾹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조문객들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지혜를 어떻게 아는 사람일까? 정우는 한두 번 시선을 줬지만 상을 치르는 정신없음 속에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셔야죠.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여자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 컵을 바라보다 받아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김희경입니다. 지혜 씨 댁에서 일했어요. 가사도우미. 그 한마디에 정우는 천천히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딸이 가사도우미를 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 살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3해 동안 아무것도.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정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딸의 3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13해를 몰랐는데 이 낯선 여자가 아버지인 자신보다 딸을 더 가까이서 봐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아침에 무얼 먹었는지, 어떤 날 힘들어 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여자가 알고 있을 것들을 아버지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종이컵을 받아들고 정우는 다시 영정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종이컵을 건네던 김희경의 손. 그 손 약지에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빛 반지. 가느다란 줄기 위에 작은 꽃 하나가 새겨진 그 반지. 숨이 막혔습니다. 정우는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숨을 들이던 해봄이었습니다.
딸 생일이라고 그나마 그날만큼은 백화점에서 직접 골라줬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반지를 내밀자 지혜가 손가락에 끼워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꼭 맞아, 아빠. 평생 가부장으로만 살아온 남자가 그날만큼은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딸이 아버지에게 웃어 보인 날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반지가 이 여자 손에 있었습니다. 그 반지.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김희경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를 의식한 듯 손가락을 살짝 오므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 안에서 뭔가가 확 치솟았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상대가 거짓말을 할 때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따님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요. 김희경이 정우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주인집 물건을 손에 끼고 장례식장에 왔어요.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날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요. 빈소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국화꽃 냄새만 떠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희경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반지를 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훔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말해요.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김희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주신 겁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은 딸이 줬다고. 13해 동안 연락도 끊고 살던 딸이 죽기 전에 이 낯선 여자의 손에 직접 자기 반지를 끼워줬다고. 무슨 소리요? 지혜 씨가 직접 이 손에 끼워주셨어요. 정우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치솟던 것이 갑자기 어디론가 꺼졌습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전혀 다른 것이 들어찼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텅 빈 것이었습니다. 언제 준 거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 정우는 그 말을 가만히 되씹었습니다. 딸은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이 남은 걸 알았고 그래서 이 반지를 이 여자 손에 끼워준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였는지, 왜 하필 이 반지였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지. 아까까지의 날카로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았던 늙은 아버지 하나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희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자리를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정우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국화꽃 냄새가 더 짙어진 것도 같았습니다. 13해의 시간이 지금 이 여자와 저 반지 사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영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딸의 시간이 이 밤
처음으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발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열쇠가 손 안에 있었는데도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확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몇 번 울렸습니다. 사업 관련 연락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번 주는 안 된다고. 그것만 보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빈소가 보였습니다. 국화꽃 냄새가 아직 코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 속 지혜의 웃음도, 그리고 김희경의 손이, 그날 밤 자신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요? 나를 세워 쐐기를 박듯 던진 그 말. 반지를 보는 순간 의심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딸 물건을 훔쳐 손에 끼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뻔뻔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사도우미라는 작자가 주인이 죽자마자 귀한 물건을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게 그냥 거기 서서 정우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날이 서 있던 것들이 전부 꺼져버렸습니다. 훔친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끼고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우의 눈을 저렇게 마주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우는 그걸 알면서도 몰아붙였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처음 보는 순간 아버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그 여자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은 게 2번이었고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끈 게 1번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을 보게 되고 천장을 보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그 사흘 동안 지혜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 뭔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지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웃었구나. 정우는 손가락으로 사진 위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지혜가 웃음을 거뒀는지, 언제부터 아버지 앞에서 말이 없어졌는지, 그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앨범 맨 뒤쪽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20살쯤 됐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인데 상대방 쪽은 잘려 있었습니다. 지혜만 남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운 건지 원래 잘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잘려나간 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지혜가 어렸을 때 쓰던 방 서랍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짐을 다 뺐지만 그래도 혹시 싶었습니다.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중학생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속을 이제 와서 들여다보는 게 너무 늦은 일 같아서였습니다.
결국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서류에 연락처를 남긴 사람이 김희경 뿐이었습니다. 딸의 지인들은 대부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갔습니다. 김희경만 이름과 번호를 또렷하게 남겨놨습니다. 마치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것처럼 전화를 건 건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낮에 2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됐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네, 김희경입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윤정우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우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말해뒀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거라고 짐작했던 건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납시다. 네.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가 연락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지혜가 왜 반지를 맡겼는지도. 만남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정우가 자주 쓰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희경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하지만 소박했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것도 같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도 같았습니다. 정우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그 손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끼고 왔습니다. 정우는 그 반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김희경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원하는 건지. 잠시 후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요. 짧고 낮은 대답이었습니다. 김희경은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정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혜 씨를 처음 만난 건 13년 전이었어요. 의류공장 포장 라인에서였습니다. 13년 전. 정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집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지혜가 집을 나간 게 22이었으니까요. 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진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김희경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많이 울고 있었어요. 포장 박스 뒤에 쪼그려 앉아서. 저는 처음에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옆에 가서 앉았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물었더니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했어요. 라운지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소리도 컵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의 귀에는 그 말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서 쥐어졌습니다. 마시지 않은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투다가 내뱉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들고 정말로 나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쫓겨났다고 믿었습니다. 10세 해내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어줬어요. 그날 김희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어줬다는 것. 아무도 없던 자리에 자신이 있어줬다는 것. 울음이 그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공장 근처 국밥집이었어요. 지혜 씨가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아서요.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저도 억지로 말 걸지 않았고요.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나서 헤어지는데 지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뭔가 되게 오래 참다가 겨우 뱉은 말 같았어요. 국밥집. 22의 지혜가 홀로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정우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짐도 없이 나온 딸이 처음 만난 낯선 여자 앞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그날 지혜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정우는 테이블 아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했어요. 그때는 거기서 끝났어요. 연락처도 안 주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지혜 씨가 다시 공장에 왔어요. 정식으로 취직하러. 정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대로 알게 된 건 김희경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순서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지혜 씨는 공장에서 다른 이름을 썼어요. 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다른 이름이요. 네. 서지은이라고 했어요. 입사 서류에도 그렇게 썼고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저도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본명이 따로 있다는 걸. 서지은. 정우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윤지혜가 서지은이 되어 살았다는 것.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날부터 이미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윤지혜로 살지 않겠다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아버지가 떠오를 테니까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를 테니까요. 딸은 이름까지 버리고 새로 시작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집을 나간 것보다 이름을 버린 것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그 바람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딸은 그 이름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지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정우의 딸이라는 것을 흔적도 없이 지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본명을.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혜 씨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요. 병원 서류에 본명이 나와서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지혜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서 미안하다고. 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이 목에 걸렸지만 일단 넘겼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올 것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는지는 말 안 했어요. 저도 굳이 묻지 않았고요.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공장에 뭔가 피해서 온 사람들. 정우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김희경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열심히. 변명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냥 사실이라는 듯이. 포장 라인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서서 하루 종일 상자 접고 테이프 붙이고 점심시간 빼면 앉을 새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 씨는 불평을 안 했어요. 퇴근 시간 넘어도 남아서 일했고 신입인데도 일을 배우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반장이 몇 번이나 칭찬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3해 전 딸이 집을 나갈 때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카드를 끊었으니까요. 그날 다투고 나서 정우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딸 카드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게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벌을 주려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딸이 돌아올 거라 생각한 건지.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테이프를 붙이며 버텼습니다. 지혜 씨가 제 옆집으로 이사 온 건 공장 다니기 시작하고 2달쯤 됐을 때예요. 제가 살던 동네 고시원에 방이 났거든요. 제가 알려줬어요. 원래 살던 데가 너무 멀다고 하길래. 고시원. 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고시원에 산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찾아갔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딸이 먼저 사과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 발로 나간 거니까 제 발로 들어와야 한다고. 그게 정우 식의 원칙이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딸은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기다리기를 포기했는지도 알 수 없는 채로. 지혜 씨가 고시원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한 1년이요. 그 다음엔 저랑 같은 빌라 2층으로 이사 갔어요. 월세가 좀 더 됐지만 그래도 방이 따로 있는 데가 낫겠다 싶어서 제가 권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었어요? 모았죠. 쓰지 않고요. 밥도 아끼고 옷도 안 사고. 지혜 씨가 씀씀이가 정말 없었어요. 뭘 사달라고 한 번도 조른 적이 없는 애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뭘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는 애.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혜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참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의젓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아이는 졸라봤자 소용없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우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 남자 얘기도 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김희경이 정우를 잠깐 바라봤죠. 나중에 털어놓더라고요. 집 나오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었다고. 이름은 최민준이라고 했어요. 정우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이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딸이 그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정우는 단번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번듯한 직업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고 눈빛이 흐릿한 남자였거든요. 사람을 오래 봐온 정우의 눈에는 보였죠. 저 남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반대했어요. 강하게 반대했죠. 그리고 다퉜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아라.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김희경이 잠시 말을 흐렸어요. 임신 사실 알렸더니 2달도 안 돼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냥 사라진 거죠.
김희경이 잠시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락 두절. 정우가 그토록 반대하던 남자가 결국 정우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지만 딸은 그 대가를 혼자 치렀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어땠는지 봤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해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제가 매일 옆에서 억지로 먹였어요. 지울 생각은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혜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희경이 눈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낳을 거라고. 어차피 자기 편은 없으니까 자기가 편이 돼줄 거라고. 어차피 자기 편은 없으니까. 정우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믿었던 22의 딸이 남자한테도 버려지고 그래도 혼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안에 있는 외로움이 정우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 꽉 쥐었습니다. 25의 지혜가 혼자 병원에 가서 출산했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진통이 오는 밤에 혼자 택시를 잡아 탔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누군가 축하해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집 소파에 앉아 사업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13해 내내 딸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면 잡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해가 갔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건 지혜 씨 25대예요. 공장은 출산 직전까지 다녔어요. 배가 불러도 라인에 서 있었어요. 쉬면 돈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유나나. 그 이름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손녀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낳고 나서가 더 힘들었어요. 아이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마침 일을 좀 줄이던 참이라 제가 많이 봐줬어요. 지혜 씨는 일하고 저는 하나 돌보고 그러다 하나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서 조금 나아졌죠. 정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나한테. 진술이었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희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도요. 왜였는지 알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희경이 반지를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정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고. 김희경 씨. 정우가 낮게 불렀습니다. 네. 지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김희경이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혜 씨가 말렸어요.
절대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제가 2번이나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겠냐고. 2번 다 지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연락을 했어야죠. 말이 나오고 나서 정우는 스스로 멈췄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김희경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은 취소합니다. 김희경이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 뜻이었어요. 저도 그게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라운지를 나오면서 정우는 김희경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혜가 살던데 볼 수 있어요? 김희경이 잠깐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봐야겠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희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살던 빌라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정우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김희경이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요. 지혜 씨가 늘 타던 노선이에요. 정우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동안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오고 올라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이 버스를 딸이 탔구나. 이 창문으로 밖을 봤겠구나. 정우는 유리창에 손을 한번 짚었다가 내렸습니다. 빌라는 낮은 동네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정우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골목 입구 전봇대에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도 떼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이 매일 이 길을 걸었겠구나.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이 골목을 걸었겠구나. 빌라 앞에 서자 김희경이 말했습니다. 2층이에요. 올라가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열쇠 갖고 있어요. 짐 정리를 아직 못했거든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난간이 낡아 흔들렸습니다. 2층 복도 끝 문 앞에서 김희경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좁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우 집 서재보다도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맞은편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낮인데도 방 안이 어슴푸레했습니다. 정우는 문턱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탁, 의자 2개, 벽 한쪽에 붙여놓은 하나의 그림들.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려온 것들인지 색연필로 잔뜩 칠해진 그림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사진이 자석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혜와 하나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둘이 찰싹 붙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행복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아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니까요. 들어가 보세요. 김희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에 지혜 냄새가 있었습니다. 향수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오래 살아온 냄새였습니다. 밥을 해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운 냄새였습니다. 정우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아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김희경을 돌아봤습니다. 봐도 돼요? 네. 지혜 씨 거예요. 제가 챙겨뒀던 거예요. 수첩을 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지혜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씨가 예뻤습니다. 그것만큼은 기억했습니다. 내용은 가계부였습니다. 월세, 전기세, 수도세, 식비, 하나 유치원비,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빠듯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달은 식비 옆에 괄호로 작게 써놨습니다. 이번 달 좀 줄여야 함. 어느 달은 유치원비 항목 아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완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달 항목 맨 아래 줄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뭔가 적혀 있었는데 여러 번 덧칠해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비스듬히 받으니 눌린 자국이 살짝 보였습니다. 민준. 그 두 글자였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아픈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좀 더 있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장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쓰지 못한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낡아 삐걱거렸습니다. 지혜도 여기 앉았겠구나. 아픈 몸으로 여기 앉아 편지를 썼겠구나. 정우는 손바닥을 침대 위에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불이 차가웠습니다. 오래 사람이 없었던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을 다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하나의 그림들, 식탁 위에 놓인 컵 2개,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 말라 있었습니다. 지혜가 입원하고 나서 아무도 물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라버린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 화분 하나가 이 방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희경이 부엌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하나한테 쓴 편지예요. 아프고 나서부터 틈틈이 썼어요. 하나가 크면 읽으라고. 정우는 그 유리병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꽤 많이 썼습니다. 병이 길었다는 뜻이기도 했고 딸이 그만큼 하나한테 할 말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읽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하나한테 쓴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먼저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들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리병을 다시 김희경에게 건넸습니다. 하나한테 줘요. 크면. 김희경이 말없이 받았습니다. 빌라를 나와 골목을 걷는데 김희경이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일하던 데 가보시겠어요?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공장은 아니에요. 나중에 옮겼거든요. 하나 낳고 나서 공장은 그만두고 동네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거기 사장님이 하나도 같이 데려오는 걸
허락해줬거든요. 아이 딸린 직원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한참 힘들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해줬어요. 세탁소. 정우는 그 단어를 한 번 되씹었습니다. 지금도 운영해요? 네. 오래된 데예요. 두 사람은 골목을 조금 더 걸었습니다. 큰 길 하나를 건너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탁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닐 포장된 옷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작은 글씨로 세탁소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깨끗 세탁. 별 뜻도 없는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확 나왔습니다. 다림질하는 냄새, 세제 냄새. 안쪽에서 머리가 하얀 여자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희경을 보자마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어머 왔어? 그러더니 정우를 봤습니다. 누군지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이시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손으로 쓸면서 정우 앞에 서더니 뭐라 말을 꺼내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 씨가 참 열심히 일했어요. 일 잘하는 애였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나도 여기서 많이 컸어요. 저 구석에 작은 의자 놓고 지혜 씨가 일하는 동안 거기 앉아서 색칠하고 그랬어요. 손님들이 다들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고 정우는 구석을 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앞에 낮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색연필 몇 자루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가 저기 앉아 있었겠구나.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저기서 봤겠구나. 정우는 그 의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의 모습이 그 작은 의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한테 할아버지 생기면 좋겠다고.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믿으면서도 하나한테는 할아버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 자신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딸만큼은 할아버지가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한다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우는 천천히 헤아려 봤습니다.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통해서라도 그 연결을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직접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를 통해서라도. 정우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할아버지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하면서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웃는 눈이 아니었어요. 세탁소를 나와 다시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골목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살던 빌라 2층 창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저희 집이요. 제가 매일 유치원에서 데려와요. 보고 싶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 정우는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지혜의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혜가 목숨처럼 키운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김희경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가 아직 많이 불안정해서요. 엄마 떠나고 나서 밤에 울다 깨는 날이 많아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오면 놀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한테 천천히 얘기할게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정우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이 그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름만 아는 아이의 유나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자리였습니다. 김희경에게서 연락이 온 건 닷새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하나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꺼냈는데 하나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오히려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다고. 정우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만남은 다음 날로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자꾸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말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믿고 살았던 딸이 딸에게 그 아버지를 좋게 말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새벽 2시가 넘어서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정우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김희경한테 연락해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가 준비될 때까지, 그 아이가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억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 봤자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3해를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한참 그 생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되짚었습니다. 지금 이 망설임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하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눈을 마주보는 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닮은 눈을 마주보는 게, 그 눈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는 게, 그게 무서워서 안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13해 전에도 그랬습니다. 딸이 나가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막았으니 카드사에 문의하면 마지막 사용 위치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딸을 찾아갔을 때 딸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말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딸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물컵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무섭더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 눈을 마주 보기로 했습니다. 지혜한테 못해준 것을 하나한테라도 해주려면 일단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김희경의 집은 지혜가 살던 빌라 아래층이었습니다. 정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골목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10분쯤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봤습니다. 멀쩡한 양복 차림의 노인이 좁은 골목 입구에 멍하니 서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우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평생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업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목 하나를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만나는 게 이렇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서였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한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냥 낯선 어른을 보는 눈으로 봐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냥 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희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정우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작은 아이였습니다. 무릎에 인형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가 실로 꿰맨 자국이 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오래 안고 다닌 인형이었습니다. 인형 귀 안쪽에 매직으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하나야 사랑해. 엄마가 그 아래 다른 필체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은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덧칠해 놓았습니다. 지혜가 지운 것인지 아니면 지혜가 지워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인형을 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정우를 보자 인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정우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어렸을 때 지혜도 저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인형을 끌어안고 소파 구석에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뒤에 숨다가 눈만 빼꼼 내밀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면 그제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거의 잊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 앞에서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 안에 지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도 그 조심스러운 몸짓도 전부 지혜였습니다. 정우는 그게 반가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우는 소파 맞은편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일부러 낮은 데를 골랐습니다. 하나야.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할아버지야. 말이 나오고 나서 정우는 그 말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에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막상 나오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인형을 꼭 쥔 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야? 응.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하나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정우는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물어올 줄 몰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 많이 보고 싶어. 하나가 잠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우 앞에 서서 조그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은빛 줄기 위에 작은 꽃이 새겨진 그 반지였습니다.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경 이모가 줬어. 할아버지 오면 드리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작은 손바닥 위에 반지를 올려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김희경이 말해줬습니다. 지혜가 입원하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회복이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게 된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김희경을 불렀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빼줘. 김희경이 반지를 빼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희경 언니 손에 끼워줘. 왜냐고 묻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거야. 장례식에서 분명히 볼 거야. 그러면 언니한테 물어볼 거야. 그때 언니가 말해줘. 내가 살았던 얘기. 김희경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지혜 씨가 살아있을 때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무섭대요. 지금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은데 무섭다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다고. 그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이 정우의 가슴 한복판에 박혔습니다. 지혜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걸 아버지에게 말했고 반대를 받았고 다퉜습니다. 22이면 그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딸은 집을 나갔고 그 말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13해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아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혜 씨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요. 김희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반지 돌려드리라고. 그게 원래 아버지 거였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원래 아버지 거였다고. 정우는 손 안에 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혜의 체온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의 지혜가 이 반지를 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꼭 맞아 아빠.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웃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 이후에도 딸이 웃는 걸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잠든 뒤였습니다. 김희경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혜 씨가 남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봉투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말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하나도 잘 컸어요. 아버지 눈이에요. 보면 알 거예요. 아버지한테 화난 거 없어요. 진짜예요. 오래전에 다 풀렸어요. 그냥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 잘 부탁드려요. 이것만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그 편지를 손에 든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갖고 다닐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로 시작하는 편지를, 딸이 아픈 몸으로 써준 마지막 말을 하나 잘 부탁드려요. 이것만요. 이것만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한 게 그것 하나였습니다. 재산도 아니었고 사과도 아니었고 그냥 아이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남기고 가는 전부를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하나만큼은
아버지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정우의 몫이었습니다. 화난 거 없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었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낙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떨어지는 낙엽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자꾸 이어졌습니다. 딸이 살았던 골목이 여기였습니다. 딸이 걸었던 길이 여기였습니다. 딸이 키운 아이가 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3해 동안 이제는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치원 가는 시간이라고 김희경이 하나를 깨웠습니다. 정우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덜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정우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나야,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까? 하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토끼 인형 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우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잡아본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둘이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굴렀습니다. 하나의 가방이 조그맣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어제보다 맑았습니다.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손이 딸이 남기고 간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3해가 만든 거리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만든 오해가 있었죠.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지만 보고 싶었고 돌아가지 못했지만 믿었죠. 하나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반지 하나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함을 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사연 낭독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